김건희 여사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며 특검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세 번째 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김건희 여사 구속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떻게 작용할지 짚어보고 조국 전 대표의 복귀 이후 진로와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법원은 어젯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혐의 등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고 법원의 상식적인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고 헌정사상 최초이자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 규정입니다.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의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며 특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기한 연장과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국정농단의 실질적인 몸통인 김 여사 구속은 당연하고 내란 종식의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는 협조하는 것이 보통 일반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고, 다만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고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 씨 사건 등으로 압수수색을 해놓고 느닷없이 엉뚱한 목걸이를 가지고 증거인멸을 논하는 건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법치의 후퇴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위는 국민통합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5대 국정목표와 123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1호 국정과제로는 개헌과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내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개의 국정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정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제의 우선순위와 예산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철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조짐이라고 밝혔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반드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세 번째 합동연설회를 열었습니다. 오다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충청 호남 합동연설회가 진행되는 오늘 김건희 특검이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강력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중에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 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특별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국면 전환을 위해 특검을 앞세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여당과 특검이 계속해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한다면 무기한 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대전에서 세 번째 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구속을 놓고 당권 주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계속된 압수수색과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장동혁 후보는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다며 모든 인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계엄 옹호 세력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결별해야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찬탄 대 반탄 구도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대전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서하나 개건기자와 함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속도전에 나선 사법개혁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 때 국민들에게 선물로 드리겠다라면서 거듭 속도전을 내비쳤던 정청래 대표. 어제 사법개혁 특별회는 출범식을 갖고 개혁 우선순위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사법개혁 특위 이 출범식에 참여했을 때 가이드라인과 우선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추석 전에 이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라는 마음으로 임해달라라면서 대법관 증언 등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대법관의 추천 방식도 개선하는 동시에 법관 평가 제도도 손을 봐서 인사 자체를 개혁하겠다라는 게 우선순위로 꼽은 겁니다. 또 이 하급심의 판결문 공개 범위도 확대를 하고요. 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정청래 대표는 특히 이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역시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두 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제가 한 판사에게 물어봤더니 이 1심이나 2심이 장기화되고 있는 보통 국민들의 보통 사건들을 위한 사법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면서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때문에 이 대법관 증언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지점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우려를 표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은데 당 원로들도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이거 당원들만 보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려 섞인 조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이 속도를 놓고서는 좀 입장 차이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당 강경파 지도부의 검찰과 법원 개혁 속도전을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는 사실 우려 섞인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는 물론 취임사 때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 사법, 형사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에 있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추석 전이라는 데드라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입법 완료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는 큰 틀의 얼개를 만들라는 취지다라는 다른 반응도 언론의 고위공직자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의원을 관저로 불러서 2시간 반 동안 만찬 회동을 가졌었는데 특히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비교적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까지 함께 부른 것을 놓고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특별 사면에 따른 후폭풍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보수 진영의 야당들은 8월 15일 국민임명식에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사면 조치에 따른 반발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 사면을 결정하면서 이 국민통합과 정치복원을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사면 후폭풍으로 첨예하게 대응이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는 일단 오늘 이 조국과 윤미향 의원의 사면을 축복하는 듯한 국민 임명식에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면서 불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두 당은 오전에 열리는 이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참석을 하지만 오후 7시 40분부터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국민 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들도 불참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결정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불참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만여 명이 참석하는 임명식이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이 범보수 진영의 불참과 또 전직 대통령들의 거부로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원래 정권 출범 후의 첫 사면에는 정치인을 가급적 배제해왔던 관례를 깨고 이번 사면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대거 사면된 데 따른 후폭풍인데요. 이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입시 비리 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 돈을 빼앗은 사람을 사면하는 건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사면하는 것과 같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좀 주목을 해볼까 하는데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을 맞이를 하면서 좀 새로운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의 그동안 선명성에 대한 경쟁을 해왔지만 지금은 정서적인 장벽이 낮아지면서 이거 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당 최근에 이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말씀하셨던 이 정서적 장벽이 더더욱 낮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 진보 정치권에서도 대권 경쟁과 이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합당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 합당 시의 득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혁신당은요 제3당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민주당이라는 본류에 합류함으로써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주류로 설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이 호남 지역에서 자칫하면 표가 나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텃밭에서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이 지방선거는 합당의 명분이 되기가 충분하다는 게 언론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 전남, 해남, 완도, 진도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때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와 총선 그리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유력 대권 주장 중 한 명이죠. 조국 전 대표가 합당해서 민주당에 들어올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민주당 내 인사들의 반발도 불가피하고요. 또 조국 혁신당 역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전국 45개의 지역에 49명의 지역위원장을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더 강한 진보 색채로 선명성을 도모했던 조국 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복귀와 함께 제3당으로의 입지 강화라는 원래 전략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지 아니면 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민주당 내 한 계파로 구심점을 잡게 될 것인지는 내년 총선 전까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광복절 80주년을 하루 앞둔 날인데요. 국회와 보훈부, 광복회가 함께하는 첫 공식 전야제가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가수 싸이 씨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내일 저녁 8시 15분 국회 잔디광장에서 광복절 전야제가 열립니다. 민간단체와 정부 차원 행사 외에 입법부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공식 전야제를 주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이 살았다 전야제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 앞에 모였던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뉴라이트 출신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사상 초유로 국회의장과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며 민족 최대 축제날인 광복절이 국민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되길 바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전야제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전야제는 국회의사당을 무대로 미디어 파사드와 드론쇼가 어우러진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수 싸이와 강산에 등 K-팝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준비돼 있습니다. 연출을 맡은 탁현민 자문관은 손에 꼽는 경축식인 광복절을 같이 축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사실 광복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의미 부여 이전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즐거웠고 내일은 광복절이구나 이 생각만 하고 돌아가도 이 행사의 기획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야제에 앞서 국회 도서관 정문 앞들에선 국회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열립니다. 광장은 이름 없이 쓰러진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장소로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조형탑과 쉼터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내일 비가 와도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오늘 자정부터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입장권이 없는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입장권이 조기 마감될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국회 방송은 내일 저녁 8시 15분부터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행사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두 정상이 직접 실무를 논의하는 만큼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관세 협상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식을 2번이나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에 사면하면서 이를 국민 임명식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 후손들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친일 청산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의 진실 기록과 교육, 기념사업 등을 통해 역사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8월 1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대법관 증원 속도전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논의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명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추석 전까지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건데요.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이전부터 거론돼 왔었죠. 민주당의 속도전에 야권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16명을 더 뽑아가지고 30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5개의 재판에 대해서 본인이 유리한 그런 환경을 대법원에 만들어 놓겠다. 국회 내에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자. 여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국민들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사법개혁을 진행하자. 증원되는 대법관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 유력하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대성이 침해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이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국민들이 최초로 접하는 1심에 대한 뭔가 좀 더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인 확대랄까, 질적인 확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대법관 수도 그런 식의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우려를 의식한 듯 대법관 증원 규모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다음 달 초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직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선고 사건이 약 3,00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돼 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대법관 증원이라는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 추석 전 처리 목표까지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극우 논쟁 도돌이표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합동연설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어젠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당권을 노리는 후보들의 발언이 양극으로 치달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우리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에 동조하면서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전날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온 조경태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경쟁 서야까지 낭독한 후보들은 지도부의 단합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책임론과 결별론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친길 당대표, 윤어게인 당대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정당, 내란정당 늪에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후보들은 대여 투쟁을 강조하면서도 혁신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강경파인 김문수, 장동영 후보는 내부 총질 대신에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혁신파로 분류되는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강조하면서 인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연설에선 배신자론을 둘러싸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죠. 3대 특검이 우리 내란정당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무릎 꿇고 특검 앞에 나가서 우리 동지의 등에 화살을 쏘는 칼을 꽂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자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조폭 집단입니다. 조폭 집단.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탄핵 찬반을 두고 극심하게 분열된 전대, 피로감 누적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내에선 자칫 무관심 전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대선 참패 후 치러지는 전대인 만큼 극우와의 논쟁을 딛고 당을 통합으로 이끌 리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혁신과 쇄신 방안까지도 놓치지 않는 국민의힘 전대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하의 정치 1학년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이 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또 국민의힘 당사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앞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구속이 이어지면서 향후 3대 특검에 미치는 영향, 수사 전망까지 두 분의 말씀을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 김건희 특검은 저 수사 대상이 16개나 되니까 네. 뭐 그중에 어느 정도가 이 사실로 금액이 될는지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수사 대상은 굉장히 많은 셈이죠. 네. 수사 아직 이제 뭐 초기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거의 대부분 이제 부인하는 형태였는데 네. 그저께 그 서희건설 회장 그 자수서와 또 증거물 제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구속이 되면서 네. 이후에 이 수사 양상은 조금 좀 속도를 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는지,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뭐 사실관계는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형태였는데, 네. 그 구속의 이 계기가 된 그런 이제 진술이나 증거를 보면은 전면 부인한 것이 사실은 그게 이제 허위로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도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 그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저렇게 전면 부인하는 형태로 갈 것인지. 네. 왜냐하면 전면 부인으로 가니까 결국 구속이 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소하고 재판받을 때도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그래도 일반 사범 또는 흔히 말하는 잡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뭐 잡범들이야 뭐 무조건 모르쇠라 하고 그냥 배째라 하거나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나 영부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들 앞에 품격이나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자존심에 걸맞게 최소한 그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16개 혐의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전면 부인하던 그런 태도에서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되면서 태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진술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 3대 특검도 탄력을 좀 받겠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형적으로 그 재수의 딜레마에서 주범을 지금 구속시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될 수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수사의 효율성 때문에요. 반대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든 구속을 면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그 불리한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번에 특검의 김건희 씨 구속과 관련돼서는 아마 증거인멸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실 이번에 영장에 기재된 사건은 3가지 사건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네. 두 번째가 명태균 씨 관련된 그 여론조사, 허위 여론, 그러니까 조작 여론조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네. 그다음에 그 건진법사와 통일과 관련된 날선 수재 이 3가지였는데 실제 구속의 운명을 가른 거는 확실하게 가는 거는 서희건설 관련된 목걸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나토 목걸이라고 지금 하는데 유명 고가 귀금속에 지금 3종 세트가 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보통 일반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행위란 겁니다. 뭐냐면 대개는 뭐 부인하거나 나는 모른다 이런 정도 허위 진술 정도인데 아예 모조품을 만들어서 사실상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주 적극적인 증거인멸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그 판사가 보기에는 아주 위험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구속 수사가 정해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수사는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서희건설뿐만 아니라 통일교 등 나머지 인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관련성을 최소한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술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이제 같이 구속이 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이 됐는데 국가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 4명의 입장도 현재 그 찬탄 반탄에 따라서 극명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대전에서 3번째 합동 연설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전환길 씨 논란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까지 여러 가지 전당대회 상황에서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권 경쟁 구도에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현 구도에서 큰 변화는 안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별 영향은 안 줄 거. 물론 이제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질수록 흔히 말하는 이제 반탄이라고 또는 이제 윤어게인 이쪽 그 가까운 분들한테는 정치적으로 부담은 될 텐데 네. 제가 전당대회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쭉 그 분석을 해볼 때는 이미 거의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후에 합동 유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후보들의 그 발언도 그냥 똑같고 뭐 달라지는 게 없고 또 그 대의원들의 반응도 반으로 딱 쪼개져 있어 가지고 표가 네. 이미 결정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기존 기조에 이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예. 예. 근데 그 상식적인 우리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은 그 좀 당이 좀 회생하고 희망이 있으려면은 혁신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는 완전히 어느 후보의 메시지에도 그런 건 거의 없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뭐 전환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이제 그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문제조차도 중간적 입장에서 보는 우리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계엄은 분명히 잘못됐다. 헌법에 위반됐고 법률에도 위반됐다. 그런데 이건 내란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탄핵을 2번씩이나 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일은 없었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헌재에서 그렇게 결정 났으니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상식적인 대의원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전당대회 당심은 이쪽 저쪽으로 갈려가지고 뭐 한쪽은 계엄 자체도 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 잘했다 이런 쪽으로 심지어 다시 모시자. 이쪽은 우리 당 이렇게 가면 그 내란당이다. 뭐 그 내란에 같이 그 동조하는 당이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뭐 이렇게 네. 절연하겠다.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참 그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을 마음에서 중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남은 일주일간이라도 우리 후보들이 당이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뭘 잘못했고 뭘 반성해야 되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고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새 출발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후보들이 좀 고민하고 좀 비전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는 탄핵을 뭐 반대하지만 그렇더라도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 당원이고 같이 가야 돼서 그 사람들 생각은 동의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 정부 여당과 싸울 때는 우리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고 반대로 나는 그 탄핵에 반대했지만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생각도 나는 경청한다.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결론을 낼 때는 내지만은 그렇다고 같이 못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같이 간다. 네.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일주일 사이에라도 그런 혁신의 리더십 또는 통합의 리더십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것들이 저도 그렇고 정말 당을 걱정하는 우리 당원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 통합의 리더십이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관건이고 좀 나와주기를 상당히 좀 갈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혁신위원장도 사퇴를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 찬탄 반탄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그 기류가 외부의 어떤 정치적인 뭐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갈라파고스에 그냥 혼자 갇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전혀 국민의 생각은 뭔지,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현재로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냥 전환길 당대회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 아무도 기억 안 나고 전환길만 기억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이미 혁신과 비전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저는 애시당초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이 평소에 평범한 시기의 당이라면 그게 당연히 맞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만 최소한 일반 당원들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러저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당대표에 나오거나 최고위원회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거나 그 탄핵 과정에서 이 사실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이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최소한 시대 정신입니다. 과거 당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당이든 그 원인 제공,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예를 들면 권력을 뺏겼을 때, 정권을 잃었을 때, 정권을 잃게 한 주도 세력들은 그다음 바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전당대회에 당대표를 못 냈습니다. 네.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많은 친노들이 뭐라 그러냐면 패족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후보도 안 내고 사실상 이선 후퇴한 사람도 많았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권력을 뺏기고 그것도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데도 아무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내려놓거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다시 그 사람들이 버젓하게 당권을 지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2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어떤 이제 기류의 변화가 좀 있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5일 0시를 기점으로 이제 사면이 되는데요. 정치권은 이제 후폭풍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과의 경쟁, 합당 등 앞으로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벌써부터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전 대표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가 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동안 조국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본인도 인정한 것처럼 일부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지은 죄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사법적 고통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우 신중한 분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15일 0시에 이제 출소하게 될 경우에 첫 번째 메시지는 아마 국민과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겠다. 이게 아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지방선거에 뭘 하겠다 또는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뭘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아마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 정치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한 연말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면서 본인이 좀 낮은 자세로 일단은 조국혁신당을 좀 내부적으로 추스리고 네. 다음 지방선거에 당이 임할 수 있는 어떤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국 그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는 좀 자중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 이 내년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포함한 여러 정치적인 행보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일단 한 스텝 한 스텝을 한 번 딛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그 반응을 보고서 그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 또는 간다면 또 어떤 선택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결정할 것 같아요. 딱 네.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쫙쫙쫙 가기보다는 지금 본인을 둘러싼 정치 환경, 정치 민심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무작정 뭐 자기 계획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조국 사태 이전에 조국하고 이후에 조국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머릿속에 내로남불의 이 상징처럼 된 그 상황이 어쨌든 그 이전의 상황에 비하면은 이 본인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좁아진 그 운신의 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그만큼 또 이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스텝 한 스텝을 신중하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네.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민주당과의 관계는 계속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고 결정적 순간에는 딱 그냥 대동단결하는 네. 그런 관계로 가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특별 사면의 여파가 이제 모레 열리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과 이제 개혁신당이 특별 사면에 항의를 하면서 이제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참여하지 않는 이제 반쪽 국민 임명식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굳이 참석을 설득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울고 싶은데 뺨친 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그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유로 해서 불참한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래서요. 네. 저는 우선 조국 대표의 사면은 사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달에 할지 12월 달에 할지 정도만 논란이었지 네. 분명히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충분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책임을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판까지는 할 수 있어요. 사면복권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것은 뭐 사면권의 남용이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빌미로 그 8.15 행사 자체를 불참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네. 저는 결국은 협치를 하고 그 야당도 원하고 있다면 그런 8.15 행사 등을 계기로 해서 뭔가 함께하는 모습 그래가지고 여야 지도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탐대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모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제 국민통합 사면도 그런 이제 기조에서 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어쨌든 이제 그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이 있고 국민 임명식에도 이제 불참하기로 결정을 뭐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니까 더더욱더 이제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짜로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은 네. 일단 정부 여당 자체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입지와 역할을 인정해야 되고 국회 운영 과정에서도 그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생각, 그 여론을 또 경청하고 존중하고 또 정치나 국정 운영에 또 반영해야 되고. 네. 근데 지금 철저하게 이걸 배제하고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그 사면 같은 경우도 그 사면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야당 패싱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또 뭐 심지어 뭐 정청래 대표는 뭐 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뭐 사람으로 안 본다 뭐 이런 극언까지 하고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이런 극언까지 하고 해산시키겠다고 계속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이야기한 분들 그게 아무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번에 광복절이면은 그래도 항일 기념일인데 일본에 저항하고 싸워서 국권을 되찾은 걸 기념한 날인데 위안부 할머니들 속된 말로 등쳐먹은 걸로 그렇게 그 다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을 부젓이 네. 그 저 복권 사면하고 하는 거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나 야당 지지 국민들뿐만 아니라 상층 국민들은 다 거의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 통합하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야당이나 또 야당이 대변하는 국민들을 그냥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그 취임식을 해놓고 다시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나마도 그 다른 이 야당이나 다른 진영의 사람들을 들리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명분을 안 주니까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럼 오지 마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보면은 애초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투표 날 이후에 열렸던 건 취임식이 아니라 이제 취임사였던 걸로 공식 명칭은 그랬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이 됩니다. 취임식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를 다뤄볼까 하는데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발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1호 국정과제로는 개헌을 언급을 했는데 여당은 123개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원로들은 정청래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이제 하는데 과유불급 또 당원 이야기만 듣지 말고 더 넓게 좀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호에 대한 앞으로 이제 좀 행보 포함해서 마지막 국정보고대회, 국민보고대회도 좀 관련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사실 큰 청사진을 발표한 것이지 않습니까? 크게 비전이 국민이 주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23개 국정과제를 했고요. 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10조 정도가 이제 소요된다 이렇게 추가로 소요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현재까지는 아마 증세 없이 자연 늘어나는 세수분하고 지출 구조조정 통해서 210조를 좀 커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통상 이제 이런 그 모든 정부가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계획을 세우는데 이 마무리할 때 보면 이걸 다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뭐 계획을 잘 세웠고 이 계획을 더 중요한 것은 얼만큼 잘 꼼꼼하게 그다음에 그 차질 없이 추진하느냐 이런 거라고 보고요.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이 해줘야 될 것은 이러한 사안을 입법적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그 여당하고 대치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협력해서 국정이 원활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도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조 의원님. 네, 그 과제가 이렇게 그 범위도 거창하지만은 그 과제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처한 내외 환경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렵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과제, 또 큰 과업을 이제 실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걸 하겠다고 이제 선포를 오늘 한 건데 그거를 하려면 상식으로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국력이 하나로 모아져서 뒷받침이 되고 정치권의 역량도 하나로 모아져야 이게 뭐 기본이라도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과연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냥 반쪽짜리로 그냥 이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뜻의 모습 보이니까 그래서 민주당 원로들까지도 그렇게 가면은 이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리고 네. 국정도 성공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국정과제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 걱정도 있지만 민주당을 걱정해서 그렇게 충정으로 조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정책래 대표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그 상식과 충정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뭐 국민의힘 좋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 당을 걱정해서 당이 잘 되기를 바라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를 바라서 원로들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경청하리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지 않고 노선 수정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야당은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그건 뭐 민주당을 아끼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치회전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김건희 여사 구속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과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밝힌 국정과제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